저는요, 여러분들처럼 80까지 사는 게 원이에요.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사는 게. 제가 신학생 때 몸이 안 좋았어요. 건강이 안 좋았어요. 우리 15년 전에 우리 할머니들 나 봤을 때 내가 47kg였어. 47kg. 근데 지금 57kg야. 그러니까 신학생 때 내 이 허리띠가 여기에 정상적으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 어디가 있고 딴 날은 여기가 있고 허리띠가 제자리를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동창 신부들이 신학생 때 그랬어요. 너 신부 돼갖고 40살까지 살면 이별여행 가준다 그랬어요. 40살까지만 살아라 이거지. 그때까지 못 살 줄 알았거든요.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40살까지 살면은 큰 컨테이너 트럭 하나 거기다가 먹을 거 침대 다 해갖고 세계 구경시켜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신부가 되고부터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비산동에서도 좀 건강해졌는데, 이제는 여기 이제 평창에 와서 흙집에서 사니까 완전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가 40에서 바뀌었어요. 80으로. 왜? 이게 건강하고 보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밥도 맛있고,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게 오래 사는 건 큰 축복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6.25 전쟁 통해 안 죽었지, 교통사고로 안 죽었지, 암으로 안 죽었지, 지금까지 사는 건 하느님의 은총, 축복 아니면 지금까지 못 살아요. 이 좋은 축복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행복한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부부가 60 넘은 부부가 애인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건 애인같이 사는 게 아니라 왼수같이 살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했어? 자식 키우느냐고 엄마는 정신없이 바쁘고 아빠는 나가서 돈 버느냐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래갖고 둘이서 데이트할 기회가 없었어.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사람 바깥사람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깥사람이 이게 안 죽으면서 당신이 이제 사회에서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집으로 가라. 그래갖고 집에 들어가고 안방에 들어와서 안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다정하게 뽀뽀 한 번 안 했는데 이게 둘이서 같이 사니 이게 집안이 평화로워요? 안 평화롭지? 그러니까 서양은 2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30대 바꾸고, 3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40대 바꾸고, 4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50대 바꾼 부부가 50대부터 100살까지 애인같이 산대요. 소중함을 알아서. 근데 우리는 20대부터 50대까지 한 번도 안 바꾸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바꾸고 어느 날 갑자기 바깥에서 점심 저녁 먹고 들어오던 사람을 이게 밥 세 끼를 다 차려줘야 되니 이게 쉬워요? 쉽지 않지. 그러니까 왼수라고 그러는 거지. 왼수, 애인이 아니고. 방도 어떻게 써? 아니, 늙어서 안 그래도 외로운데 방도 그 아파트에서 둘만 사니까 할머니는 안방에서 자고 할아버지는 뒷방에서 자고 잠도 따로 자고. 이거 뭐 같이 사나 마나야. 그 지금 우리 할머니들 보약을 해줘도 누구한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한테 해줘야 돼요. 다정하게 해줘야 돼요. 그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위안인데요. 여기 우리 할머니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할아버지들 왜 안 모시고 왔냐고 그러니까 집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할머니들만 전부 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들 지금 자식 걱정하고 자식 신경을 쓰는데 만약에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할머니들은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왜? 늙은 나랑 누가 밥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어줄 건데, 누가 나랑 같이 텔레비 봐줄 건데,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남편이 있으니까 어떻게 같이 텔레비전도 보고 밥도 먹고. 혼자 먹는 거랑 같이 먹는 거랑 굉장한 차이가 나요. 혼자 먹는 거랑 같이 먹는 거랑.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이 죽었다,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그날로. 인생을 설계하는데 되게 어떻게 하느냐, 20살 때까지 공부하고 30살에 이거 준비해서 장가 가갖고 50까지 자식 다 키우고 60에 인생 설계를 대부분이 끝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40년 동안의 인생 설계가 자기가 돼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40년 동안 내가 우리 말에 이런 게 있지.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노래 있죠.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1950년대 나온 노래예요. 근데 1950년대 평균 연령이 46세였어요. 그러니까 늙을 때까지 살았어 못 살았어요? 뭐 60 동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둘이에요. 하나둘. 그러니까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왜 못 놀아? 빨리 죽으니까. 근데 이 노래가 틀린 노래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냐? 노세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안 죽어. 에? 안 죽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노세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들은 자식들도 다 키웠고 노동도 끝났고 내가 말했듯이 할러데이 휴가 받은 거. 인생의 휴가. 이 휴가 받은 이 인생 동안 뒷방에 쭈그리고 살 것이냐, 다녀보지 못한 데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은 거 먹고 다닐 거냐는 누가 결정하냐면 할머니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예. 내가 남은 이 재산을 가지고 정말로 즐겁게 쓰다가 죽을 땐 정말 행복하게 죽을 거냐, 아니면 70부터 90까지 뒷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원망만 하고 저주만 하다가 죽을 거냐. 이게 차원이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한 번쯤 내 앞으로 20년이 남았다, 30년이 남았다, 이걸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외로움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자식도 찾아오지 않고 특히 할머니나 할아버지 둘 중에 하나가 아파서 들어 눕거나 세상을 떠나면 급격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주로 여자는 자기 남편이 쓰러져도 끝까지 그걸 보살피면서 살아요. 여자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제일 좋은 거는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날 여자가 따라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할아버지가 먼저 죽고 그 다음날 할머니가 따라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할아버지들이 쓰러지면 이게 돌보는데 할머니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노년에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외롭고 안 외로우냐의 문제. 이거 외로운 것처럼 무서운 병이 없어요. 제가 여기 생태마을에 이 혼자 밥 먹잖아요. 사정원에서 혼자 밥 먹어요. 그러면 혼자 밥 먹는 게 뭐가 재밌어요? 작년에 우리 집에 안식년하는 신부님이 두 분이 와 계신데 두 분하고 이렇게 밥 먹는데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기도 하고 뭐 누구 흉도 보고 뭐 무슨 일 얘기 잘 모르는 정보도 얘기하고 너무 텔레비전도요. 저는 혼자 텔레비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어요. 나는 우차사나 개그 콘서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식년하는 신부님 오고 난 다음부터 내가 우차사를 1년 내내 봤다니까. 혼자 보고 웃는 건 그거는 정말로 이상하잖아요. 혼자 보고 막 방에서 혼자 깔깔고 미친 거죠. 혼자 보고 웃고. 근데 신부님하고 우리 나하고 안식년한 이용삼 신부님하고 같이 1년 동안 저녁에 우차사를 봐도 재밌고 뭘 봐도 재밌는 거야. 둘이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신부 그냥 혼자 밥 세끼 먹고 혼자 저녁에 텔레비전 보고 정말로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은 나는 원래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거를 연애했는데 둘이 텔레비전 보고 둘이 밥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둘 중에 하나가 죽었다. 그럼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그 외로운 시간을 자식들이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정하고 와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하겠어요? 뭘 얘기하겠어요? 제가 87년도에 이 노원에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상계동, 하계동 이렇던데요. 거기 맹인 재활원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맹인 재활원에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었을 때 거기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갖고 내가 뭐 정말 염도해주고 그냥 성가도 잘 해주고 그랬는데 그 눈이 먼 그 자매가 그 방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꾸냐 그랬더니 여길 가도 남편 냄새, 저길 가도 남편 냄새. 남편이 너무 그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소용이 없는 것 같지? 그렇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귀찮지? 밥 새끼 해주는 거. 그런데 그 묵뚝뚝한 할아버지가 없으면요 정말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한테 좀 잘하세요. 자식한테 신경 쓸 거 할아버지한테 한 번만 더 신경 쓰세요. 진짜 지금 중요한 동반자는 누구야? 할아버지들이야. 구박 좀 하지 말고. 노년처럼 축복받은 삶이 어딨어요. 근데 노년에는 스스로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슬픔을 견뎌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잃는다. 상실은 그야말로 노년의 가장 두드러진 단면이다. 친구들, 친척들, 배우자, 심지어 자녀들이 먼저 갈지도 모른다. 어제 100살 먹은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들이 다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안 죽으니까. 그럴 때는 그 상실감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 상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친구라는 거예요. 이 친구랑 함께 나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은 자식하고 같이 살다 보면 자식 이사 갈 때 이사 가요 안 가요? 따라가요 안 가요? 자식 이사 갈 때 따라가고 친구 한둘 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꾸 친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수원 정자동에 사는데 아무데도 이사 가는 걸 제가 권하지 않아요. 거기서 30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살다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얘기도 하고 칼국수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시다가 그 동네에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살던 데서 죽도록. 우리가 늙으면 양로원 가면 되지 뭐 이러는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양로원 가는 게 10%도 안 돼요. 다 자기 살던 집에서 죽어요. 그게 가장 노년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어디 이사 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살던 데서 살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누구랑? 친구랑. 아니 손자가 같이 놀아줘, 아들이 같이 놀아줘. 손자는 학원 다니기 바쁘고 학교 다니기 바쁘고 근데 언제 같이 놀아줘? 그놈은 손자한테 용돈 줄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친구하고 냉면 사 먹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막걸리 먹고 해롱해롱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비산동 노인대학 할머니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또래 친구들하고 노래도 하고 아까 보니까 또 막 마당에서 노래하고 막 강의도 안 들어오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일주일에 한 번 친구를 만나서 노래하고 춤도 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대학 중간에 관두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다녀. 죽을 때까지. 그거 가면 밥도 그냥 주잖아. 이야 얼마나 좋아. 아니 노인대학 다니까 지금 이 수학여행 온 거 아니야? 1박 2일? 수학여행도 오고. 아유 한 신부님이 얼마나 훌륭해. 그냥 이쁘게 생기기도 했지만 얼마나 훌륭해. 할머니들 그냥.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60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60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럼 25에서 60까지. 그럼 보통 한 30살 되면은 한 30년 울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자, 60부터 지금 100살까지 살아. 그럼 몇 년이야? 40년이죠? 이 40년 울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학교 다녀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학 다니는 거 아니야? 노인대학?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인대학이 천주교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노인대학이에요.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을 배워서 60까지 산다면 60부터 100살까지 살려면 정규 학교가 생겨야 돼. 60부터 3년, 4년제 학교를 다녀야 돼.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니어, 노인 대학을
전부 다 동네마다 학교에 세워갖고 60살 되면은 아예 여기 의무 교육을 해야 돼. 4년 동안 배워갖고 나머지 100년, 40년 살 거를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친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 재능을 어떻게 키워주는 거. 그래서 이 학교 안 나오면 살지 말어, 100살까지. 60살 넘어서 이 학교, 정규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100살까지 살 자격증을 줘야 돼요. 그럼 모르고 그냥 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이 정규학교, 우리나라가 진짜 훌륭한 나라 되려면은 60살 넘어서 동네마다 정규학교 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졸업장을 가져야만이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지금 한심하게 사는 할머니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남편이 굉장히 훌륭한 남편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재산을 확실하게 정리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할머니 혼자 남았는데 자식이 서로 재산 분가한다고 싸워갖고 재판에 걸어갖고 할머니가 여기 가서 재판정에 서고 저기 가서 재판정에 서고. 이게 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서 그래. 이 정규 학교를. 우리나라가 이 정규 학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제도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하니까 성당에 정규 학교라도 다 노인대학 다니라 이거예요. 절대 관두지 마세요.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 절대 안 만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6개월 동안 그 할머니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6개월 동안 냄새가 하도 나서 보니까 죽은 지 6개월 돼서 그때 발견한 거예요. 자식들도 뻐젓이 다 있는데 자식이 있어도 부모 6개월, 1년 안 차가는 자식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중요한 건 누구야? 친구야, 친구. 그 여기 노인대학에 같은 반에 친구가 안 나오면 전화로도 한 통 해볼 거 아니야. 그럼 죽었는지 살았는지 꼴가닥 죽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친구다. 며칠 전에 능평성당에 70대 된 할머니 할아버지 네 부부가 여기 와서 2박 3일 동안 놀고 가셨어요. 네 부부가 바나 다 갖고 오고 쌀, 반찬 다 갖고 왔어. 그럼 비싸지도 않지. 하루에 뭐 잠자는 거 하면 4만 원, 5만 원이면 되니까. 그 4일 동안 여기 와갖고 얼마나 근사하게 놀고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집에서 자주 벼야 돼, 집을. 며느리하고 가능한 한 안 마주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며느리도 편안하지, 누구도 편안해? 나도 편안하고. 뒷방에서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뒷방에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방 출입하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뒷방에 깜깜하게 있으나 관 속에 깜깜하게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살아있으려면 멋있게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놀러도 좀 가고. 이제 그건 내가 4번째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노느냐. 그 방법도 모르니까. 저는 우리나라 지금 주일학교, 우리 수원교구가 이 신호도수가 청소년 신앙의 뭐 활성화인가 그래요. 예, 청소년. 근데 주일학교는 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학원 죽으라고 다니고 그렇게 지쳤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겨우 쉴만하는데 성당 가고 점점 성당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넣어. 보좌신부가 그냥 총력을 기울여. 주일학교에 그 6학년 졸업하고 나면은 이놈들이 중고등학교 가면요, 학원 다니고 대학 가야 된다고 성당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1000명이면은 중고등학교는 100명으로 줄어들어요. 여기다 뭘 돈을 쏟아넣고 그래. 주일학교 2박 3일 여름 피정 데리고 가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노인대학이야. 노인대학. 노인대학은요, 줄어들지도 않아. 죽지도 않으니까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 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리고 성당 평일미사 다 메우는 사람들 누구야?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니야. 주일날 성당 다 메우는 사람들 누구야? 연령 저 초상 남은 거기 갖고 연도 다 바치는 사람들 누구야? 이게 노인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좌신부는 주일학교 애들을 위한 보좌신부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보좌신부여야 돼? 노인댁을 위한. 이 새파란 신부가 와서 할머니들한테 재롱 피면 좋아 안 좋아? 그냥 우리 할머니들 보좌신부 보기만 해도 좋죠? 근데 왜 그 보좌신부를 주일학교 애들한테 쏟아 넣느냐고. 참 진짜 노인대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거 관두지 말고 꼭
열심히 다니세요. 아셨어요? 네. 자, 이제 노년의 첫 번째, 외롭다. 말씀드렸어요. 외롭다. 예. 두 번째로는 노년에 이 자식들하고 문제예요. 자식들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쏟아 넣었는데 너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 섭섭해요. 근데 사실 자식들도 살기 힘들어요. 생각해봐. 자식들 아파트 청약 보야지. 애들 학원 보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전화비 내야지. 먹어야지. 그렇죠? 그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기름값 올라가면 기름값 내야지. 아프면 또 저기 뭐 병원 가야지. 대충 따져보니까 한 달에 최소한 라면만 먹어도요 150만 원에서 18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죽지도 않는 어머니 아버지 오랫동안 계속 잘 모실 수 있어요? 잘 모실 수가 없어요. 그걸 바라는 것도 사실은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이가 70이 됐다 그러면은 자식은 자식, 내 인생은 내 인생, 서로 분리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자식한테 기대서 자식한테 피해 안 주는 게 결국 누구 도와주는 거야?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혹시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할머니들 중에 내가 그런 의식이 있다, 내가 늙어서 자식한테 호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이제 나 혼자 내 인생 살아가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자식도 부모한테 계속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가기만 하면 원망하고, 이번 추석 때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야. 많이 싸웠을 거야. 응? 옆집 할망구는 아들이 와갖고 냉면도 사주고 갈비도 사줬다는데 나는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근데 나한테 사주는 놈 한 놈 없다. 그러면 자식들이 지겨운 거예요. 하루 이틀 그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요 냉면 먹고 싶으면요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어요.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내가 지금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아는 거야. 나만 아니까 누가 나한테 사줘야 돼? 내가 나한테 사줘야 되는 거야. 내가 나한테. 누구한테 그걸 사주기를 원해? 70, 80이 돼서. 그래서 제발 재산, 집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집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다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주고? 이제 교육의 효과가 나옵니다. 500만 원만 남기고 죽어요. 모자라는 거는 뭘로 충당하면 돼? 부조금으로 충당하면 돼. 그 죽을 땐 어떻게 죽어? 꼴가닥 죽으면 돼요. 자, 미국은 집으로 깔고 있는 게 30%, 금융자산이 70%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으로 깔고 있는 게 30%, 금융자산이 70%예요. 그래갖고 70%를 쓰다가 죽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집으로 깔고 있는 게 90%, 금융자산이 10%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도 돈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 거야. 오로지 뭐만 하나 쥐고 앉아있는 거야? 집만 하나 쥐고 앉아있는 거야. 그 쥐고 앉아서 죽을 때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식이 그 집을 물려받을 때 몇 살이에요? 70이에요. 내가 90에서 지금 대개 100살에 죽는단 말이야. 그럼 자식이 몇 살에 그 집 물려받아? 70에 물려받아. 70에 물려받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이 집 정리해갖고 나도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하고 싶은 거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싶은 거 돌아다니다가 자식한테 자식도 같이 쓰다가 죽는 게 낫지. 집 남겨놓으면 반은 국가가 갖고 가고 반은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싸운단 말이에요. 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랬어. 어머니, 예수님 태어난 데는 봐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 이 교황님 사는 베드로 성전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근데 아버님이 77, 어머니가 75이었을 때 내가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아유, 길에서 죽기 싫다는 거예요. 비행기 14시간 타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미국에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여행 갔다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식들이 이미 돈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이거 취소하면 안 된다고. 그래, 3달 전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 2달 전에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손잡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길에서 안 죽으려고. 한 달 전에 가보니까 여행 옷 다 입고 뭐 운동화도 다 했어요. 제가 여행을 모시고 갔는데 비행기에선 잘 자고 중간에 뭐 2번에 밥 나오네 2번 다 먹고 또 잘 주무시고 성지에 딱 그 순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앞장서서 걸어가고 제일 잘 먹는 거 잠도 잘 자고 누가 77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토요일날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갖고 나하고 한 15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성주순례를 갔는데 다음날 10시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10시에 전화를 했는데 성주순례 갔다 온 분들 다 괜찮은가 확인했는데 다 비몽사몽 전화를 받는 거예요. 40대 50대 된 분들이 갔었는데 근데 집에 전화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2시에 이제 통화가 됐어요. 아유 왜 전화 안 받느냐고. 아버지는 약수터에 물 뜨러 가고요. 어머니는 머리하러 가신 거야. 그렇게 13일 동안을 여행을 갔다 오고 다음 날도 안 죽어요. 지금 77, 75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모시고 여행을 갔다 왔더니 지난달에 내가 집에 가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점심 같이 갈비 먹었어요. 그야말로 갈비를 먹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작년에 신부님이 저기 막 성주순례 유럽 갔다 온다고 여행 가방을 이쁜 걸 사주었는데 집에 그 여행 가방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행 가방이 너무 아깝다고. 저 여행 가방이 또 가자 이거지. 또 가자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았다고. 올해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년에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서 내년 모시고 갈 계획이에요. 왜? 이제는 인생이 휴가란 말이야. 휴가니까 정말로 인생을 즐겁게 살고 좀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면서 살다가 떠날 때 부조금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조금이 들어오면 어머니 이름으로 과원에 집 한 채 줘줄 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이름으로 집 한 채 드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욕심을 버리세요. 내 자식 내 새끼 이 욕심을 버려. 우리가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세상에 욕심이 많아. 하늘나라에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는 누구한테 돌아가? 난 이 돌아간다는 말 참 좋아해요. 죽었다는 말보다 돌아간다는 말을 참. 어디로 돌아가? 하느님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는 하느님한테 돌아갈 때는 좀 자신 있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다 묻어놓고 그냥 빈털터리로 너 나한테 한 게 뭐 있냐? 난 자식한테 다 주고 왔습니다. 하느님 내가 고아원 아이들 정말로 정말 엄마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집 한 채 져주고 왔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집 한 채 져주고 왔습니다. 이게 나요?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국가가 반 갖고 가고 자식이 갖고 싸웁니다. 지금 이게 나요? 어느 게 나요? 이렇게 얘기해도 집에 가보면은 말짱 노름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제발 내가 자식한테 집 물려준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거 아까 조사해보니까 4억에서 5억 정도 한다며요. 내일 집에 돌아가면 바로 은행에 가세요. 응? 그래갖고 바로 은행에 잡혀갖고 한 달에 2억이면 20년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쓸만해 안 쓸만해요? 쓸만하죠? 예, 그건 뭐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외롭고 친구가 없고 그 다음에 자식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나이를 먹으면은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잘생기고 이뻤던 얼굴에 검버섯이 피죠. 그렇죠? 곱고 이뻤던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그렇죠? 예. 당뇨병이 생겨서 기력도 빠지고 관절염이 생겨서 무릎도 아프고 골다공증이 생겨서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고 심장병도 생기고 또 치매까지 걸리면 자식인지 누군지 구분도 못하고 예? 여기가 하늘인지 땅인지 예? 그것도 구분 못하고 고혈압으로 쓰러져 갖고 다리 한쪽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런 거를 주위에서 자꾸 보면 자꾸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미국의 95%는 건강하게 살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지금 안양에서부터 여기까지 관광버스 타고 2시간 반 동안 왔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적어도 100살까지 전혀 문제없이 살 할머니들이에요. 100살까지.
왜? 지금 근력은 100살까지 관리만 잘하면 100살까지 산단 말이에요. 관리만. 그리고 살다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할머니들이야? 꼴가닥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할머니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운동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늙었다고 난 늙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들, 며느리들한테 섭섭한 할머니들 많죠? 100명이면 99명이 며느리한테 섭섭해요. 100명이. 맞죠? 네. 아유, 솔직해네. 비산동 할머니들이. 왜 내가 100명이면 99명이 며느리한테 섭섭하냐면, 내가 고해성사를 들어보면요, 내가 비산동에 있을 때 16,000명이었지 교우들이. 고해성사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어요. 할머니들이 오면 고해성사의 100%가 다 며느리 욕이에요. 며느리 욕. 뭐 며느리가 얼마나 못되게 한 거 뭐 다 얘기해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할머니, 요새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서 예의 없이 자라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해하라고. 할머니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 예. 그럼 며느리들은 들어오면 나한테 뭐라고 고해성사할 것 같아?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럼 내가 그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늙으면 다 그러니까, 니네 집만 그런 게 아니다. 늙으면 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할머니들하고 며느리들하고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봐. 자,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 키웠을 때, 막 키웠을 때 태어났어. 막 손가락에 꼬무락거리고 막 저기 막 옹알이하고 이뻐요, 안 이뻐요? 아, 이놈이 일어났어. 뻗떡. 그래갖고 걸으면 한 걸음 뛰었을 때 흥분돼요, 안 흥분돼요? 흥분되죠? 걸어. 그럼 기가 막히게 행복하죠? 그 행복은 아마 생각해봐. 기가 막히게 행복했을 거야. 거기다 엄마라고 그래봐. 어때요? 막 죽지. 엄마라고 그러면은 막 죽어. 엄마라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애가 가방 들고 막 학교 갔다가 뛰어왔다 하고, 아, 이놈이 키가 중학교 고등학교 됐는데 나보다 더 커져.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이게 키우는 맛이요, 보통 큰 맛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머니가 70이 됐어. 문을 열고 나오면은 아이고 그런단 말이야.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재미에 정말로 푹 빠져있지만, 자식은 부모가 죽어가는 걸 본단 말이야. 얘야 눈이 좀 안 보인다. 보니까 백내장이 걸렸어. 눈이 또 났더니 얘야 무릎이 아프다. 그러니까 무릎에 여기 그냥 저기 물렁뼈가 다 없어졌고 그 뼈 수술해줬어. 그러니까 문 열고 나오면 아이고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점점 나빠져요? 점점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누가 더 기쁠 것 같아? 자식을 키울 때가 기쁠 것 같아? 죽어가는 부모를 보는 게 기쁠 것 같아요? 여기는 안타까움, 짜증, 의무감 이런 게 들었어. 여기는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한테 나한테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죽어가는 걸 보는 건 그 슬픈 거예요. 그 외로운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건 뭐야? 그 모습을 자식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그러니까 제발 같이 살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뭐 의지하고 기대하고 산다. 지금부터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택에서 알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옛날에 과학 선생님을 했어요. 이 할머니가 나이가 82살인데 글쎄 75살 되던 해에 아들이 꼬신 거예요.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 팔고 내가 사는 아파트 팔아서 50평짜리 아파트를 사자. 그래서 75살 먹은 할머니가 그런 생각을 했대. 내가 살면은 얼마나 사나? 살면 얼마나 사나? 여기 혹시 나는 살면 얼마나 사나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안 죽어. 얼마 전에 102살 먹은 할머니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할머니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예요? 그랬더니 70살에 그랬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내일 모레면 죽겠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머니 어디 여행 갑시다. 그럼 내가 살면 얼마나 사는데 무슨 여행이냐. 니네들이나 갔다 와라. 난 여기 있을 테니까. 그러는데 80이 돼도 안 죽더래요.
80이 돼갖고 그런 생각을 했대. 이젠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어머니, 내가 갈비 사드릴 테니까 갈비 니네나 먹으러 가라. 난 내일 모레면 죽을 건데 무슨 갈비가 필요하냐. 그리고 뒷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90이 됐는데 그때도 안 죽더래요. 그래갖고 90이 돼갖고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진짜 내일 모레. 그리고 100살까지 산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30년 동안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그리고 뒷방에 앉아있던 게 제일 후회된다는 거예요. 30년이 짧은 세월이에요? 그 30년 동안 돌아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친구 만나고 노인대학에 나오면 춤 시간도 있죠. 춤도 추고 박수도 치고 그랬으면 그 30년이 축복의 30년이야? 저주의 30년이야? 축복이죠? 근데 그 할머니는 어떻게 사는 거야? 저주의 30년을 사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할머니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손자 얼굴이나 보고 자식이나 밥이나 먹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을 팔아갖고 아들 이름으로 다 해주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 자식하고 살아요? 누구하고 살아요? 며느리하고 살죠. 며느리가 그동안 시어머니하고 안 살았는데 학교 선생님을 했으니 얼마나 꼬장꼬장해요. 챙견을 얼마나 하겠어. 이거 챙견 저거 챙견. 그래, 며느리 미쳐 안 미쳐? 미치죠. 며느리 성당도 나가기 싫은 거. 시어머니 열심히 나가는 성당. 그러니까 어떻게 해? 성당 안 나가는데 성당 안 나간다고 또 욕하고. 그러니까 점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 어머니랑 밥 먹는 거 체하니까 안 된다. 어머니 들어가갖고 방에서 들어가 먹어라. 밥도 같이 못 먹는 거 방에 들어가고 혼자 먹는 거예요. 손자하고 밥 먹으려고 합쳤는데 구박을 받는 거지. 하루는 날 찾아갖고 신부님 머리 좀 만져보라는 거예요. 머리를 만져보니까 혹이 이렇게 2개가 났어. 보온병으로 며느리가 때린 거예요. 아니 60 먹은 며느리가 80 먹은 며느리랑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60 먹은 며느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30대 며느리는 울면서 참지만 60대 된 며느리는 안 참아요. 같이 싸우지. 그래갖고 혹이 이렇게 2개가 나서 왔어요. 할머니 왜 그러고 사냐. 나하고 저 소송 걸자. 그럼 지금 아파트가 8억이니까 할머니 25평 그쪽 25평이니까 4억이니까 할머니 4억 찾아갖고 우리 집에 오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평창에서 모시고 살겠다. 4억이면 그래 82이니까 100살까지면 4억이면 살거든요. 그래 살자. 그래갖고 나하고 고소장을 다 썼어요. 학교 선생님이랑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 그래갖고 재판 날짜를 이제 잡아갖고 변호사 다 해갖고 보냈어. 재판이 지나고 났는데 1주일이 돼도 안 나타나고 2주일이 돼도 안 나타나는 거야. 한 달 만에 성당에 나타났어. 제가 할머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재판하는 날 아들이 무릎 꿇고 어머니 재판 취하해 좀 내가 잘 모시겠다고. 그래서 취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취하를 한 거. 그래 할머니 그럼 나한테 뭐야 그래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었느냐. 자식 욕하고 며느리 욕하게 만들었느냐. 신부님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느냐고. 자식이 잘하겠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우기느냐고. 이미 80 넘어서 자식 아니에요. 왼수예요, 왼수. 그래갖고 할머니 이제 자식한테 맞고 살던 나한테 찾아오지 말아라. 3달 됐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 신부님 저 마리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할머니 왜 성당 요새 안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그 집에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전라도에 있는 양론에 들어간 거예요. 자식한테 재산을 주면 3가지를 잃어버려요. 첫 번째 자식을 잃어버려요. 2번째 본인의 인생을 잃어버려요. 3번째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자식도 안 잃어버리고 인생도 안 잃어버리고 재산도 안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식하고 따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가서 담보로 넣고 그거 다 쓰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식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면은 신부님 나 늙어서 죽을 때 어떻게 해? 늙으면은 남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거지 근성을 버려라. 남들이 뭘 알아서 해줘. 늙은 나를 누가 책임져줘?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돼. 그래서 60부터 64살까지 정규학교를 다녀야 돼. 이런 거 배우는 거. 근데 우리나라가 이 정규학교가 없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흰머리가 늘어나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깊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무언가가 줄어들고 사라져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가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며 젊은 시절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간 그루의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무는 분명 빠르게 자라고 싱싱한 푸름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굵어진 나무는 어떤가요? 깊이 뻗은 뿌리로 더 단단히 땅을 붙잡고 있고 넓게 펼쳐진 가지는 더 많은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봄이 오면 여전히 새로운 잎을 틀어올리고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으로 세상을 물들입니다. 그 나무가 어린 시절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깊고 풍성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인생이 끝나가는 황혼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계절의 시작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달려가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천천히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도 쌓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와 여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간을 그저 지나간 날들을 그리워하며 보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몸의 불편함이나 세상의 변화에만 신경을 쓰며 불평하는 시간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시기를 자신만의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하얀 화폭의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씩 색을 칠해가며 형태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림이 정말로 완성되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입니다. 세밀한 터치를 하나하나 더해가며 전체적인 조화를 맞춰가는 그 순간 비로소 작품다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과 추억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고 있다면 이제는 그 그림을 더욱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는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건강이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자신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이라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다면 붓을 들어보세요.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면 첫 음을 내보세요. 여행을 하고 싶었다면 가까운 곳부터라도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또한 이 시기에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조금 더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도 됩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조용한 오후를 보내거나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추억에 잠기는 시간들이 모두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보내려는 마음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누구와 시간을 함께 할 것인지, 어떤 작은 기쁨을 찾을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잘 보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나이 듦이 결코 쇠퇴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성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몸은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경험은 더욱 풍부해지고 지혜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눈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새로운 장을 펼친다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가려는 마음가짐 자체가 바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시작을 혼자서만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주체적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의 관계야말로 인생 후반부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생을 함께해온 배우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두근거림은 이제 다른 형태의 깊은 애정으로 변화했을 것입니다. 서로의 작은 습관까지도 모두 알고 있고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너무 익숙해져서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로 여겨질 때도 있지만 바로 그런 자연스러움 속에 진정한 부부의 아름다움이 숨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열정적이고 격렬했다면 지금의 사랑은 고요한 호수처럼 깊고 평화롭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옆에서 자고 있는 배우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충분히 의미 있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깊은 관계도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에게 더욱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마운 마음은 표현해야 전해지고 사랑하는 마음도 말로 해야 더욱 깊어집니다. 간단한 안부, 인사나 작은 선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표현하는 것들이 모두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씨앗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제대로 여행도 못 갔다면 이제라도 가까운 곳이라도 함께 다녀보세요. 꼭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공원을 함께 산책하거나 평소 가보지 못했던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자체입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들도 배우자만큼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직장에서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온 동료, 이웃으로 지내며 가족같이 친해진 사람들까지 이런 관계들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이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고 각자의 삶의 변화를 지켜봐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겪었 일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잊고 있던 추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그때는 힘들었던 일들도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도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의외의 해답을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워지지만 기존의 소중한 인연들은 더욱 잘 가꿔나가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상대방도 연락하고 싶어 하지만 혹시 폐가 될까 봐 망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간단한 안부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하나라도 받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에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세요. 때로는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예전과는 다른 방식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보호하고 이끌어주려는 마음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마음이 더 중요해집니다. 때로는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들과의 관계에서 주는 것과 받는 것에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주어야 하고, 이해받고 싶다면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소중한 인연들이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 의미는 몇 배로 커집니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혼자일 때보다 함께할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유연하게 바꿔나가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해왔습니다. 기술도 발달했고 사회의 분위기도 달라졌으며 사람들의 생각도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기보다는 그 안에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변화에 대한 수용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가 키워온 아이들이 이제는 모두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우리의 보호나 간섭보다는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인정과 지지가 더 필요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걱정되는 마음은 평생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그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며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선택을 믿고 지켜봐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끔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 또한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상처받았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줄 수 있는 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편에서 응원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이런 변화는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어릴 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휴대폰을 능숙하게 다루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이 낯설고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들만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끔은 손자, 손녀에게 새로운 기술이나 놀이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서투르더라도 배우려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더 큰 애정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산이나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재산이 우리의 행복이나 자녀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해져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재산 문제로 인해 가족 간의 다툼이 생기거나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만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물질보다는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준다고 해도 그것이 자녀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가족 간의 정을 해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보다는 살아있을 때 자녀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따뜻한 사랑을 충분히 전해주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나 가치관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나 행동 방식이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볼 때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들만의 나름대로의 이유와 철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생각, 직업에 대한 가치관, 여가 생활을 보내는 방식 등에서 세대 간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에는 우리만의 방식이 최선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에 맞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만의 소신과 가치관을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연함과 고집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은 시대에 맞춰 바꿔가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가치들은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정직함, 성실함, 배려심 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덕목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결국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충분히 들어볼 가치가 있다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젊은 세대와도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조금씩 다르고 내일의 나는 또 오늘보다 조금 더 성장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매일이 새롭고 흥미진진한 모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의 바탕에는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특별한 활동만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커피나 차 한 잔의 따뜻함이 입안에 퍼지는 느낌,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 저녁 하늘에 펼쳐진 노을의 장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누군가가 대신 경험해 줄 수도 없는 오직 나만의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작은 것들을 놓치고 지나가기 쉬웠습니다. 바쁘게 달려가느라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느라 발밑에 작은 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의 여유가 생긴 만큼 이런 작은 아름다움들을 하나하나 음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 정원을 가꾸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때로는 벌레와도 싸워가며 식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의 신비로운 힘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지를 지켜보면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단순히 식물을 기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힘든 시기를 견뎌내야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꾸준히 돌보고 사랑으로 키우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적절한 간을 맞춰가며 음식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행위를 넘어서 하나의 창조 행위가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할 때 그 마음은 더욱 특별합니다. 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정성을 다해 만드는 음식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얻는 기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좋은 책 한 권은 우리를 전혀 다른 세계로 안내해 줍니다. 작가의 생각과 경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시야도 넓어지고 생각의 깊이도 더해집니다. 때로는 책 속의 한 문장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아서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정신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또한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쁜 하루를 마치고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 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비우는 시간들이 모두 소중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중요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은지 같은 깊이 있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통해 우리는 삶이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모두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우리를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경험들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때로는 지나간 시간들을 아쉬워하기도 하고, 다르게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재료들이었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깊은 이해와 포용력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사연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작은 다툼이나 오해로 관계가 틀어지는 것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철학적 성찰은 거창한 이론이나 복잡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경험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깨달음들입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드는 생각, 사람들을 관찰하며 느끼는 감정, 자연을 바라보며 얻는 영감들이 모두 소중한 철학적 사유의 재료가 됩니다. 결국 일상 속에서 찾는 작은 행복과 철학적 성찰이라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 멀리 나갈 필요 없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아름답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의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될 것입니다.